네, 안녕하세요. 저의 3회 선배 연구자 특강 스누인의 연구일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누인의 연구일지는 전문 연구 역량과 경험을 지닌 우수한 연구자를 초청해 학문 분야별 논문 작성법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는 공학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과학, 융복합, 도시환경 분야의 선배 연구자와 총 4회의 특강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3회 스누인의 연구일지는 서울대학교 박사 졸업생 유슬기 연구자님과 함께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의 융복합 분야 연구자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하여 융복합 연구의 지향점, 연구 방법, 전망과 향후 과제 등 연구자의 값진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슬기 연구자님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GIS를 활용해 경성 토지 시장을 연구함으로써 도시계획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100년 전 도시 공간을 분석한 의의를 인정받아 교내 우수 논문상 및 국토연구원 선정 제21회 국토연구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셨습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앞선 연구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역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식 생산에도 활발히 기여하고 계십니다. 1시간의 강연 후 연구자님과 자유롭게 Q&A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슬기 연구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스누인의 연구일지 인문사회과학의 융복합 분야 연구자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지금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유슬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강연을 해도 되는 위치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제가 세 번째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왜 융복합 연구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일단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국사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박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사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다른 전공이지만 같은 사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하면서 융복합 연구자입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그 서강대 사학과하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석박을 했는데 사학과에서도 저를 불러주시고 도시계획 쪽에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격이 된 거죠. 저는 일단 역사랑 도시를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연구 성과는 역사학 관련 학술지에도 실리게 됐고, 그리고 도시계획 쪽 학문 분야에 있는 학술지에도 연구가 실렸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여름에 학교 각 대학별로 공문이 갔더라고요. 우수 논문상 수상한 사람이 있냐, 졸업생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추천을 해달라, 이런 스누인의 연구일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마침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2022년 작년에 국토연구라는 학술지에서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냈는데, 그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우수 논문상을 선정하는데 거기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이 스누인의 연구일지 하는 후보자로 올라온 건데요. 예, 아무튼 그랬고 약간 조금 쑥스럽지만 어쨌든 이 수상에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공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요. GIS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경성 토지시장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인문학 계열이라고 하면 컴퓨터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
이제 전공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으로 오니까 너무 사실은 조금 충격이었어요. 많은 것들이 달랐고, 그리고 일단 그 연구를 할 때 인문학 계열에서는 정말 그 사료만 보거든요. 질적 연구를 하는데 여기 오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각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통계 분석 아니면 GIS 이 둘 중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그럼 어떡하지?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정말 다행히 제가 학부 4학년 때 이 GIS를 잠깐 경험한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GIS를 해야겠다. 나는 그래도 통계 수학보다는 GIS를 그래도 어느 정도 툴은 아니까 GIS를 해야지 하고서는 이 GIS를 활용한 경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GIS를 활용해서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왜냐하면 역사 자료는 이렇게 디지털화된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역사지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추세여서 제가 논문 쓸 때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 역사 데이터를 이제 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융복합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내가 도대체 뭘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약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지금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저의 그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너무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그 융복합 연구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나의 길을 정해주었다라고 일단 거창하게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일단 그 유년 시절에 제가 한자와 서예를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자 자격증 취득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6년 내내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한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이제 서예학원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랑 저희 집 사이에 그 서예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예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자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그 학교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경시대회도 대표로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탑을 찍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남들 이제 영어랑 수학할 때 저는 한자를 한 거죠. 그래서 한자를 정말 꾸준히 했고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를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2급 자격증을 그냥 따게 됐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에 그 입시 상담할 때 너가 1급 따오면 지금 네 성적보다 내가 더 좋은 데 보내줄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1급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문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시를 이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사학과를 가고 싶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한자를 안다라는 게 저의 그 연구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막상 학부 과정 때는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대학원을 가보니까 이제 진짜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자가 저의 무기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지도, 전도, 대한민국 전도인데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한테 어릴 때 지구본을 하나 사달라고 되게 쫄랐는데 엄마가 끝까지 지구본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왜 안 사줬냐 했더니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모른대요. 본인이 생각해도 모른다는데 아무튼 근데 지구본 대신에
사주셨던 게 그 대한민국 전도라고 해가지고 되게 큰 종이에 코팅된 그 전도가 있어요. 옛날 제 또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거를 사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제 방문에 딱 붙였어요. 그럼 거기 보면 그 도시 이름이랑 뭐 길이랑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붙이기만 한 게 아니고 저희 부친께서 되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셔서 고속도로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호두 과자를 사오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호두 과자를 사오시는데 오늘은 어느 휴게소에 가서 이 호두 과자를 사왔어. 오늘은 어디에 갔는데 어느 고속도로를 탔는데 너무 막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그 방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빠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를 찍고 이렇게 돌아오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도시의 그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죠.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시립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에 관련된 게 굉장히 특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사학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공에 도시 관련한 그 수업이 있었고, 물론 도시과학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관련한 뭐랄까 학과 또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도시 관련한 수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 관련한 수강을 대부분을 다 이제 이 수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관련한 그 궁금증, 약간 이런 게 좀 생겨났는데.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이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났는데 30여일 동안 거의 한 40일 돼요. 40일 동안 4개국밖에 돌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그 한 10여 년 전쯤, 15년 전쯤 이때는 그 한 뭐 열흘 동안 뭐 한 6개국 갔다 오기 뭐 이런 게 다들 짧게 여러 군데를 가는 게 약간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것과 달리 한 곳에 굉장히 오래 정주해 있으면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 주거지까지 이제 다 방문을 했어요. 주거지를 방문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환경에 따라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 공간이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역사와 지금의 도시 공간의 모습이 전혀 이렇게 분리된 별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그때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는 막연하게 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나는 도시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 3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에 관련된 거를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만 꾸고 이제 도시 계획으로 전공을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왔어요. 대학원에 와서 그럼 나는 이제 뭘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입학과 동시에 거의 제가 이제 2015년 3월에 입학했는데 15년 3월에 입학을 했는데 2015년 1월부터 이 기농정세권이라는 인물 연구를 하는 그 팀에 같이 이제 투입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왜 입학도 전에 여기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저희 전공에는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도시계획 전공에서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 인물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익선동 166번지 그 한옥 그 지역을 개발하신 분이세요.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100년 전에 도시 개발을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입학을 한다라고 이제 들으시고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하신 거죠. 제가 뭔가 많이 알 줄 알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한자를 아니까 그 당시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게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들어가서 정말 많은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 한옥 지구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저는 이제 신문 기사를 엄청 많이 읽으면서 이제 풀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성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그 경성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경성 연구를 계속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때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일제 강점기를 소재로 한 것들을 보면 주로 약간 우리 소위 말해서 국뽕이라고 하죠. 약간 좀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흔드는 약간 그런 류의 그런 뭐랄까 컨텐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물론 역사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 학부 수준에서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깊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가 되고, 뭐랄까 그냥 조선인이라고 하면 그냥 핍박받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도 약간 뭔가를 좀 시대와 타협하면서도 어떻게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 스스로, 아무도 이제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냥 제 스스로 그래 내가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그 결정적인 그 계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성균관 반인을 알게 된 건데, 이 성균관 반인이 뭐냐면 성균관에서 일하는 노비였거든요, 조선시대에. 근데 신분제도가 이제 철폐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네들이 번 수익금 일부를 그 자식들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목적 하에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해화초등학교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틀에 박힌 사고만 하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100년 전의 사람들, 100년 전의 시대에 대한 그 뭐랄까 멀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적 거리를 약간은 좀 내 스스로 그래 좀 비슷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사람들의 마인드처럼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시대적인 편견을 좀 타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IS랑 통계 분석을 대부분 다 이제 하고 있는 그 대학원 내에서 이제 저는 경성을 그러면 이제 GIS를 적용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 GIS를 활용하는 걸 해보게 됐고, 그리고 박사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통계 분석까지 같이 해가지고 양적 연구까지 하는 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은 약간 조금 결이 달라요. 이게 약간 좀 저의 연구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정말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사회과학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문헌 자료, 옛날 그 사료를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이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써놨지만 지역성을 파악하는 역사에 초점을 둬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을 했고요.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그 사료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통계 분석까지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학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잘 안 하니까 이거는 약간 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석사학위 논문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심사위원이 석사 때는 3분, 박사 때는 5분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석사 때에 지도 교수님 1분 빼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도시계획 전공에서 1분 들어오시고 한 분은 그 학부 때 국사학과 다녔을 때 그 교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제 박사학위 논문도 같이 그 심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주실 때 네 연구는 약간 아직 역사 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도시계획으로 갔으면 도시계획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때 다시 이제 섭외를 했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이 5분인데 그 중에 지도 교수님 1분 그리고 2분은 국사학과 그리고 2분은 도시계획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융복합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일한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심사를 받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길 선생님 이번엔 좀 도시 쪽으로 왔죠? 이렇게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좀 단계가 이제 이렇게 껑충껑충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융복합 연구 사실 제가 융복합 연구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은 게 있는데 여기 그 역사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가 쓴 모더니티 수도 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도시계획사 수업을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석사 1학기 때 도시계획사 수업에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한 명씩 이제 출석을 부르면서 그 학부 출신이 어디냐 이제 막 이렇게 그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친구는 학부가 국사학과인데 아마 한국의 데이비드 하비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그때서야 읽어보고 그리고 약간 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수도 파리가 변화한 모습 그리고 근대 도시로 나아간 모습을 책에 서술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그제서야 안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 그 대학원 동기였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계속 그냥 뭐랄까 저를 되게 용기를 심어줬어요. 너는 진짜 한국의 데이비드 하비가 될 거야 하면서 되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래 나는 진짜 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뭐 이렇게 저 스스로도 이렇게 세뇌를 시켰는데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도시계획 전공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이 건축학, 사회학, 인문 계열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석사가 동기가 16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인문학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저 혼자죠.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역사 전공자가.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왜 중요했냐면 정말 외딴 섬 같은 곳이었는데 제가 그냥 뭔가 얘기하면 뭔가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먹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 구체적인 목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계속 염두를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하비의 책을 보면, 이 모더니티 수도 파리라는 책을 보면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양한 자료를 이 하비의 관점에서 자기가 이 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서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사료도 이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이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융복합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융복합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위에 써놨죠. 융복합 연구는 말 그대로 융복합이다. 정말 융복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도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도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어느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들을 다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를 전공을 하기 때문에 융복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맨 처음에 지역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 안에 제가 이제 설정한 연구 대상지 지역 안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각각의 것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다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것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원인과 그 결과를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면서 이 지역성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각각의 요소들을 다 확인할 때마다 연구자의 학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대 시설물, 뭐 근대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 쪽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 건축 쪽에서는 어떤 걸 보냐면 그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건축 양식은 뭔지, 뭐 약간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약간 달라요. 다 달라요. 각각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이해하려고 했고, 그게 그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성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했다라는 점. 아까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토지가격 결정 요인을 연구를 할 때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러면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종 결과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다시 사료를 통해서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그게 맞았을지 틀렸을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도로가 토지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나왔으면 왜? 라는 답변은 이제 그 사료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료 보완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견을 좀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융복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좀 많이 회자가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새로운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이게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온, 그러니까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보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온 나 자신은 그 전의 사람보다는 새로운 무언가를 제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연구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일제단맥설이라는 거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율곡로라고 아세요? 율곡로 아시죠?
예전에는 그 창덕궁하고 종묘하고 이렇게 공원처럼 이제 연결이 됐는데 숲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1932년에 거기에 이제 가로지르는 율곡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율곡로가 그대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생겨나고 얼마 전에 그거를 이제 다시 공원화 한다고 해가지고 개방을 했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뭐라 그랬냐면 홍보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일제가 끊어놓은 맥을 다시 되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일제 단맥설이라는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된 겁니다. 비단 그 율곡로뿐만이 아니라 뭐 그 경복궁 안에 총독부 청사 넣은 것도 사실은 그 맥을 끊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좀 정설처럼 내려져 왔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제가 잘못 썼네요.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이후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요 사이에 이 일제 단맥설이 허상이다. 말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한 연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전 시대와는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시대보다 좀 더 많은 사료들이 발굴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좀 접근하기도 편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각 자체도 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 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구자들은 일제 단맥설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으면 지금 이제 2020년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간 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융복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연구를 정말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것 또한 그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에 그 국한하지 않고 좀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과거 시기에 토지 경제를 연구한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년 전에 토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경제학 쪽에서 그 부족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정책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게 토지 가격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됐다고 해서 해외에도 없을 거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이미 연구가 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외 연구를 찾아보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새로운 연구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약에 뭔가를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해외 연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연구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왜 융복합 연구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사례를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여기 그 맨 처음에 여기 위에 기술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 통계를 온전히 최종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걸 이제 다시 사료로 같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통계를 돌리는 거, GIS를 활용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이제 보면 도시 변화를
봤습니다. GIS를 통해서 이 도시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제가 말씀드린 율곡로예요. 그 율곡로 부지를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고, 요게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이 도로 때문에 과연 토지에 대한 투자를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확인한 건데,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수많은 지도를 만든 것 중,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을 사용한 것들 중에 정말 일부인데요. 여기에 뭐 필지 변화라든지 필지가 분할되면 거기 그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할이 엄청 많이 되는 건데, 필지 분할은 어떻게 됐는지, 토지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같이 보는데, 거기에 이제 율곡로를 중첩을 해서 봤을 때 과연 그 도로 부근으로 그만큼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사료 보완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GIS, 혹시 GIS라고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그러면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GIS를 활용하면 이 지도가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GIS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지도는. 근데 그 이미지에서 제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GIS를 활용하면 그 수치 정보를 제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변수를 보시면 변수에 여기 뭐 토지 면적도 있고 도심과의 거리, 이것도 이제 거리, 전차 정거장과의 거리도 이제 더미로 만든 거고, 뭐 도로와의 거리 이런 걸 다 변수를 GIS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추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GIS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했고, 그걸로 이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 분석은 뭐였냐면 이 공간 통계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접한 것들 간에 어떤 영향을, 서로 간에 큰 영향을 주는지 혹은 영향을 주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간 자기 상관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영향을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사료를 해서 찾아본다. 그럼 얼마만큼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 수치를 과연 사료에서 언급한 게 있을까요? 뭐 10점 만점에 뭐 5점 정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사료에서는 전혀 그런 거 언급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통계를 아까 그 수치 획득한 걸로 본다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융복합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좋았냐? 융복합 연구에서 좋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낙관적인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할 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제가 2022년 8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학위 받기 전에 6월 말에 이제 그 심사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6월 말부터 저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막 찾는데 세상에 TO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맞는 TO가.
진짜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막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와, 너 진짜 대단해 하면서 누가 이런 융복합 연구를 하겠어. 너 진짜 나중에 잘 될 거야. 막 이런 소리를 듣고 막 나는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난 당장 밥벌이 해야 되는데 진짜 마트 캐셔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 왜 인력 그거 뽑는 거 그거 진짜 사진 찍어 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융복합 연구 하라고 해서 했더니 빛 좋은 개살구만 됐어요. 이렇게 진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혹시 일자리 생기면 저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연구 이렇게 물음표를 써놨죠. 역사학에서는 시대사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뭐 중세사, 고대사, 근대사 이렇게 뽑아요, 사람을. 근데 제가 이제 경성을 연구했으니까 그럼 내가 근대사 연구자야? 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학에서 정말 진짜 정통으로 근대사를 연구하신 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세 발의 피니까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 도시계획 쪽에서는 어떠냐? 도시계획은 역사를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미래 도시 계획 하는 것도 사실 바쁘잖아요. 바쁘고 미래 도시 계획을 하려면 현재의 그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벅차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역사까지 바라볼 그 틈이 안 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사, 도시계획사 파트로 TO가 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진짜 갈 자리가 없구나 막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가 있느냐? 정말 제 분야의 핏에 맞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다들 이제 취업할 때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거를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그 자리 이제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좀 새로운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한 것도 TO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그랬더니 제가 9월 달에 진짜 그러니까 8월 달에 학위를 받고 9월 달에 정말 우울감에 엄청 빠져 있었는데 약간 저의 힐링처가 되는 곳이 학부 교수님들이거든요. 그 이제 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님들이신데 그 중에 한 선생님께서 슬기야 그래도 빛 좋은 개살구도 그 빛 좋은 개살구라도 살구는 살구잖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이렇게 기다려 봐라. 원래 그렇게 자리가 이렇게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했던 것처럼 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리가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응원을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 말만 믿고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여기 제가 써놨지만 빛 좋은 개살구도 살구는 살구다.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이제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우수 논문상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작성해주신 심사평인데요. 제 논문에 대한 그 심사평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는데 도시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했다. 역사학계 연구와는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적어주셨죠. 그러니까 TO는 안 나지만 어쨌든 내 연구는 인정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쓸데없는 연구를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게 이제 이걸로 판명이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상이 저한테는 그런 뭐랄까 아까 이 살구는 살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증명이 됐어요. 내가 쓸데없는 연구를 한 건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정말 빛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된 거라서 그래 열심히 해보자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뭐 제가 제 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짓은 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디지털 역사학 분야라는 건 이게 좀 뜨고 있어요. 디지털 역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인문학 쪽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역사학 쪽에서는 디지털 역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제가 한 연구랑 좀 비슷해요. 뭐 텍스트 자료, 텍스트 사료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라던가 뭐 코딩 짜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GIS 한 것처럼 그 GIS로 이제 사료 바탕으로 GIS 해가지고 뭔가 좀 디지털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GIS 가지고 연구한 거 덕에 어쨌든 그 지금 서강대에서 디지털 역사 관련한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립대에서도 그 GIS 수업이 있어요. 국사학과에서. 그래서 그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쓸데없는 거는 아니다. 쓸데없는 거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사회가 그 융복합 연구자를 담아낼 그릇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자기 소속, 그러니까 자기 무리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벅차서 아직 이런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흡수하기가, 받아주기가 그만큼의 이제 파이가 아직은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 뭐 5년 안에는 뭐 좀 이런 융복합 연구 파이가 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그 연구하고 있는 도시사 분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랑 도시를 했으니까 도시사 연구는 그 뭐랄까, 요즘 그런 게 있어요. 도시 경쟁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 내에서 인문 자산을 발굴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발굴된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바로 그 도시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의 역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도시 계획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현장성 있는 그런 도시사,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계속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암울했지만 암울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암울한 거는 똑같았어요. 암울한데 막 약간 그런 거죠. 기복이 좀 있어요. 막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난 너무 진짜 별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이렇게 막 기복이 좀 엄청 심해요. 네, 확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 느낌표를 써놨죠. 빛 좋은 개살구라도 살구는 살구다. 살구여야죠. 앞으로 제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살구여야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학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자 합니다. 역사학이든 도시계획학이든. 그래서 이 학문 자체에 대한 그 본질이 뭔지를 좀 다시금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알고 내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융복합 할 때도 좀 더 그거에 맞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지털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제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으면 그 연구 분야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협업을 해서라도 저는 이 디지털 자료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연구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꾸준한 분석 툴, 분석 도구 연습도 필요하겠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용기를 얻은 게 뭐였냐면 저처럼 그 같은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학부 동기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개척자야.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개척자야.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당연한데 개척자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 친구가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인데 원래 처음부터 그 대학 갈 때부터 이제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제가 기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응원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응원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다가도 현실을 보면 너무 슬프다가도 약간 그런데 그래도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일단은 가봐야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 중에 좀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연구 툴을 뭘 썼는지 그리고 이거를 터득한 방법은 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좀 여러분이 주셨는데 연구 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GIS랑 통계 통계 프로그램을 썼고요. 그리고 이걸 터득한 방법은 수업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연히 도시계획 전공에서는 그 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현대 도시에 관한 그러니까 현대 데이터,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기능은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제 역사 데이터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돌려서 여기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융복합 연구가 좁고 깊은 연구 주제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건 약간 근데 또 도시 쪽이어서 도시 학문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서 넓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깊은 그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약간 이런 그 보는 시각에 그게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외 연구 검색 창구와 좋은 연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해외 연구는 그냥 저는 서울대 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냥 찾아요. 정말 도서관 제가 진짜 그 중앙도서관 측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진짜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서포트를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 그러니까 보통은 그 해외 연구 찾을 때 뭐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안 가도 그냥 중앙도서관에 검색을 하면 다 링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좋은 연구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영향력 있는 논문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보다 보면 참고 문헌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연구자의 이름이라든지 논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파도 타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연구를 한 것 같다 하는 연구자가 있다 하면 그 연구자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이 쓴 논문을 이제 다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맞는 제가 원하는 그런 선행 연구를 찾아보죠. 네,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하비의 관점을 많이 데이비드 하비라는 분의 관점을 많이 그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하비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참고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선생님만의 그런 차별성을 합의 그대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을 가지셨는지 이제 연결과 차별 그 관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합의를 따라 한다고 해서 따라 될 게 아니죠, 사실은. 저는 정말 프레시 박사 신진 연구자이기 때문에 따라는 하고 싶지만 못하겠죠.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거를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영감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 연구 대상을 바라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확인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사실 제가 뭐에 좀 꽂혀 있냐면 물론 제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역사학에 관해서 좀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 히스토리컬 GIS라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연구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분은 이안 그레고리라는 영국 그 학자이신데 히스토리컬 GIS라는 분야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GIS가 역사학에 이용되어 왔는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게 이런 이점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다른 연구를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도 이제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도시 지역성을 이해하실 때 좀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구성 요소가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정치 체제나 뭐 경제나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이게 빠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확장하느라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연구라는 게 결국엔 다 볼 수 없고 그래도 그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를 혹시 예를 들어서 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먼저 그 지역성을 파악할 때는 일단 지도를 먼저 봤어요. 그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표기된 시설, 도로, 요거를 먼저 봤는데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시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약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걸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취사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 지도 안에 표기되어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 또 연결되는 무언가를 내가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하게 됐고 그 사람의 특징, 제가 그때 본 거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상인 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 그때 당시에 상업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논문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토지 가격 결정 요인이다 이런 연구잖아요, 그죠? 토지 가격 네, 토지 가격 결정 요인 연구가 네. 주안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할 때는 이제 토지 가격을 결정할 때 그 희소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경제학 연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측면이라든지 공급 측면 이런 데서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그 토지 가격을 파악할 때 모형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모형은 해도닉 가격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주택에서의 미시적인 것들, 뭐 층수는 몇 개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뭐 이런 그런 변수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그 뭐랄까 광범위한 것들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그것들은 보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변수들, 거리 변수, 뭐 그 주변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당시에 그 주식과 뭐 토지 가격 간에 요즘은 왜 그렇잖아요. 뭐 금리가 올라가서 토지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네 저렇네 이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이때 100년 전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과연 통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슬기 연구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